첫 번째 재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재료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상당히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자, 먼저 살펴볼 재료는 바로 인구 구조예요. 그 중에서도 고령화 아니면 인구 감소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어디죠? 일본. 정답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자, 속도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14년 정도가 걸렸대요.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우리가 초고령 국가라고 부르는 일본은 얼마나 걸렸냐면은 한 24년이 걸렸대요.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한국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17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고령화가 다 일반적인 일들이고 그 나라에서도 이미 복지병이라고 해가지고 복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자, 오랜만에 인구 피라미드 보실게요. 전에 통계청 자료인데 지금 90년대 지나가고 2000년대 지나가고 2020년, 30년, 40년 쭉 올라가서 지금 60년입니다. 자, 2060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40년 후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운 좋으면 살아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가장 두터운 층 있잖아요. 저기가 베이비 부머고 살짝 그 아래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40년 후면 한 여러분들이 60세 조금 넘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경제력이 막 활발해질까요? 이제 슬슬 줄어들 시기일까요? 줄어들 시기예요. 자, 줄어들 시기 아래 밑둥을 보세요. 저 빈약한 아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과연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정말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노년 부양비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15세에서 64세 일하는 경제 활동. 그 사람 100명이 노인 몇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2017년을 보면 19명, 거의 20명이잖아요.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에요, 지금은. 자, 그런데 한 40년쯤 보세요. 50명을 넘어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 2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 저것도 심각한데 2060년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계실 거잖아요, 저때. 근데 80%를 넘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좋겠죠.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민을 가든지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노인이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위기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료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자꾸 고쳐주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이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 35만 7,700명. 요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이 낳은 거야 안 낳은 거야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1970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 근데 2000년대 지나가면서 50만 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이제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올해는 거의 32만 명도 보고 있더라고요. 예상보다 자꾸 줄어들어요. 경제도 어렵고 청년 실업률 그런 것도 높아지니까요. 자, 여기에 따라서 그럼 또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 생활에 다 영향을 줄 거예요. 일단 유아 산업들 있잖아요. 잘 될까요?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죠.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은 늘어날 거예요. 대신에 전체적인 시장의 사이즈는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아용품 산업 아니면 유아 대상 산업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해외로 나가셔야지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52만 명과 56만 명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52만 명은
2020년도 고교 졸업자의 예상 숫자예요. 뭐 중간에 자퇴하는 애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56만 명은 뭐냐면은 2017년도 대학교 입학 정원이에요. 벌써 대학교 입학 정원이 4만 명이 남아도네요. 근데 작년 출생아 수는 몇 명이라고요? 30 거의 6만 명이었어요. 그럼 대학교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교수님들 일자리도 위험하거니와 조금 입학생을 못 끌어오는 대학교들은 당연히 통폐합이 되는 거고요.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 되겠죠,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되기는 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뽑을 숫자는 줄여갈 것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159개. 자, 요건 뭐냐면 현재 지금 일본에서 일자리 청년 100명당 일자리 개수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청년들보다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일자리 지금 넘쳐난다고. 자, 왜냐하면 일본은 벌써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항상 빠르잖아요. 참 고마운 게 그래서 그 나라의 현상을 보면서 우린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세요.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증인들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줄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컸을 때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쉬울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일본 상황을 보니까요. 그 나라도 모든 자리에 이렇게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일자리가 많으면 여러분들 고르잖아요, 당연히. 건설이나 그런 힘든 쪽은 안 가고 IT나 그런 쪽으로 보통 몰린다고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현상, 젊은 층들이 부족해져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편의점을 못 돌린답니다. 그래서 무인 편의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저거는 파나소닉과 일본의 편의점 로손이라는 곳이 협업을 하는 거고요. 저 장바구니에 포인트가 있어요. 물건을 두게 되면 넣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담겨 있는지 RFID 태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제 저거를 테이블에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까지 자동으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베스킷 그 장바구니의 아래가 열려가지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자꾸 나갈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국도 당연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 일자리 뺏어간다?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떻게든 로봇을 이용하고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일자리 줄어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경제가 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조금 불안하게 했죠. 앞으로 5년 동안 5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단순 반복 업무가 특징인 사무행정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로봇 하면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우리들의 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업무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계들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더 편하게 일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일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로봇이 잘하는 일, 사람이 잘하는 일을 분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영상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례는 월마트의 사례예요. 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품의 뭐 바코드나 그런 게 라벨이 잘못됐는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람은 저렇게 쿠폰 챙겨주는 일, 고객 응대하는 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 아니면 눈치 보는 부분 있죠. 영업하는 부분 이런 쪽을 맡게 된다는 거죠. 자, 로봇은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게 놔두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계는 단순 반복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게 된다면은 사람이 시간을 줄이면서 사람 공감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눈치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가 눈치 보지는 못하잖아요. 굉장히 솔직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그리고 유연한 작업 능력. 기계는 딱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된 일을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에 사람이 10명 필요했다면 이제는 한 4명이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인구가 감소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서는 사실 사람과 기계가 고용주에게 함께 고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자신만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하겠지만 이것도 기계한테 점점 대체되고 사람끼리 경쟁할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알바할 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잠깐 일할 때 그럴 때는 이런 능력을 뽐내야겠죠. 요번에는 자, 지금 저스틴 비버와 매니저 사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로봇의 매니저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로봇의 관리자 역할이에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CNH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트랙터 영상입니다. 자, 저런 걸 이용하면은 농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넓게 농경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은 이제 저렇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계에 문제가 없나? 아니면 기계가 잘 작동하게끔 마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보실게요. 저거는 농약 뿌려주는 드론이에요. DJI사의 제품이고요. 리모컨을 들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알아서 날아다니면서 농약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뭐 노후 대비하겠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저렇게 이제 잘 관리해주고 닦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연예인의 매니저와 비슷하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로봇을 관리할 때 과연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격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로봇을 관리해 주게 되겠죠. 자, 고령시대 인구가 감소되면서 편의점도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무인 편의점 빙고박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편의점이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쇼핑하고 결제하고 하는 거 모바일로 다 끝내버려요. 그랬을 때 문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매번 사람이 상주할 수는 없으니까 원격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의점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편의점을 관리해주는 역할. 이러면 또 우리가 인력 감소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가 생기는 거죠. 자, 저거는 또 루모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세그웨이요, 탈 수 있는 거. 근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경비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럼 쟤들이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그때 사람이 드론을 출동시키거나 아니면 저 세그웨이 타가지고 출동을 하거나 하면서 내가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여러 지역을 관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쪽은 우리 사람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범죄에 조금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요. 저런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지방 살기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 과거에는 사실 사람이 마치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자, 공장에 있게 되면 우리가 기계가 된 기분이잖아요. 매뉴얼대로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내가 기계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면은 저 로봇은 사람처럼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 그냥 저 로봇을 갖다 두면 돼요. 공장 라인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자, 그런 것처럼 좀 더 지능화된 기계들이 마치 사람처럼 지능화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가 뺏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요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긍정성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능력들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뭐 이런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그런 능력들일 것 같고요. 판단력, 종합적인 이해, 창의력, 융통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 길러가야 되는 능력.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역시도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일들은 사람과도 경쟁하지만 동시에 기계와도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니라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정답이 있는 일은 기계가 합니다. 그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세상에 정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 사람이 예쁘냐, 저 사람이 예쁘냐, 저 사람이 더 우수한 사람이냐,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정답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0과 1로 이렇게 딱 분절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세상은 원래 분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인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런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뭐냐면요. 제가 강연 다닐 때 정답을 찾으세요. 제가 정답을 말해주기를. 뭐 하세요? 뭐 교육시키세요? 뭐가 돈 됩니다. 정답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정답이 있는 일들은 늘 이렇게 대체도 될 수 있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트 리얼리티 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도쿄대 연구팀이 쓴 말에서 착안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가상하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떠올렸어요. 이게 백투더퓨처 2에 나온 장면이고요.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조스 상영관에서 조스를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스가 막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게 한다. 이게 사실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는 가상현실하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가상현실하면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요거죠. VR 기기들. 자, 이게 한 2016년 뭐 그쯤부터 화제가 돼가지고 요즘은 VR 방들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착용을 하고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 뭐냐면은 증강현실이었죠. 포켓몬고에서도 나왔었던 증강현실. 자, 가상현실은 100% 가상만 보이는 거고요.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섞인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상의 존재는 섞여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소개해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친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리얼리티는 뭐냐면요. 포스트라는 게 그 다음이란 뜻이고 리얼리티는 뭐 실제 그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실제 그 다음의 세상입니다. 자, 앞으로는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그리고 심지어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는 게 의미 없는 세상이 되는 게 바로 다음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구글의 증강현실 어플인데요. 옛날과 다른 점 눈치채셨어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그 위에 가상을 섞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공간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 위에 자연스럽게 가상을 섞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뭔가 가상이 둥둥 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처럼 저게 섞이기 시작했다는 게 요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이용하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쓸모 있게 활용한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여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케아 어플이에요. 내가 쓰고자 하는 가구를 불러오면요. 우리 집 바닥에 지금 안착했죠. 심지어 제가 몸을 이동하는데 다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하니까 또 작아지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 가구가 어울릴까? 옛날 어플만 하더라도 저거 내 방에 자연스럽게 앉히려면 사이즈 조절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카메라만 하면은 스캔해가지고 저렇게 앉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참고로 최신 스마트폰만 되니까요. 조금 옛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자,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되냐면요. 여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염색 어플이 요즘에 너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모습이 섞이는 건 됐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돼요. 내 셀카처럼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계속 머리 색깔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요. 정말 놀랍게도.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엔비디아사라든지 구글 여러 회사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계속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미지 분석 기술 덕분에.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 야, 이거 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현실은 믿을 수가 있나요?
어때요? 현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 많이 당하죠. 일단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는데 사보니까 되게 허술할 때 있고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아서 만나는데 되게 나쁜 놈일 때 있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인스타그램에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야 다르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더라.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잖아요. 사람은 감정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페르소나 가면을 쓸 수가 있잖아요. 현실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사실 옛날 플라톤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원래 진리는 이데아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감각적인 것이어가지고 가짜다. 막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거는 저기 묶여있는 사람들처럼 현상에 비춰진 모조품들을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는 실제 세계나 가상 세계나 가짜인 건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똑같아요. 무슨 차이만 있냐면은 원자로 되어 있느냐 빛으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감각적인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이론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진화시킨 사람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인데요.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라는 이론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쥐 좋아하세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쓰다 놓으면 잘 못하시죠? 집에 쥐 나타나면 귀여워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복사한 가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제한 게 뭐냐면 미키마우스예요. 자, 요건 귀엽죠?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는 쥐의 허상이고 가짜니까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제한 것들, 복제한 걸 시뮬라크르라고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독자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복제한 원본과 상관없이. 자, 앞으로 인공지능 발달, 가상세계의 발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 캐릭터, 여러 가지 가상 사물이 생길 텐데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세상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였고요. VR 세계, 가상 세계를 아주 잘 그린 영화였습니다. 재미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주인공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친구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친구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사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 다 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거나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이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신뢰관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인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VR 챗이라고.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영상들이 있는데요. 실제는 제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 말이나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본능적인 말만 해요. 정말 쓸데없는 말들만. 댓글만 보더라도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막 이상한 잔인한 얘기 많이 적잖아요. 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으니까 솔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게 빠진 거니까 솔직한 게 아닌 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이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가상세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상세계가 자꾸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토를 정복하고 노예를 끌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잔인하지 않게 사람을 안 죽이고도 페이스북, 구글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보자면 식민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자신의 영향력,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예들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만리장성을 쌓거나 했는데 요즘은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게임 세계를 만들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가상세계가 얼마나 중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상세계에서의 체류 시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는 실제로 얘기하는 대신에 메신저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생겨나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가는 대신에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자꾸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VR이라는 기계는 그거를 시각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가상화폐, 블록체인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우리들이 이런 가상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와 가상이 막 섞여서
뭘 구별하는 게 의미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 뭐 저거 가짜잖아. 그거 해서 뭐해? 너 게임에서 맨날 게임 아바타 레벨 올린다고 너한테 밥이 떨어지냐? 이건 또 옛날 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화책을 보면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고요. 전래 동화에서는 도깨비가 마법을 부립니다. 다 가상의 마법을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들을 기술을 써가지고 VR, AR, 인공지능 같은 거를 써가지고 마법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상의 존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게임 개발 엔진이에요. 근데 게임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이용하신다면은 상당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계속 커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상현실 홍보할 때 이런 멘트를 해외에서 많이 썼어요. The only limit is your imagination.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뿐이다. 자, 과거에는 기존의 정답을 따라가는 일만 우리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중요해져요. 왜냐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됐고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실제 원자의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VR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또 다른 기회를 무자본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이 포스트 리얼리티의 세계에 잘 맞는 능력을 길러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맛있는 미래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